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부동산 360 채GPT 또 9월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는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연휴 기간 동안에 잘 쉬면서 좀 재충전을 많이 했습니다. 재충전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아이들이랑 놀아주느라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럼 이제 부동산 얘기로 돌아가 보면요. 오늘 새벽 시간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금리를 0.5% 인하하고 그리고 또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안에 0.5% 추가 인하를 예고하고 있던데 이게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로 작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21년에 특히 시장이 그거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악재로 작용하는 것도 22년에 너무 강렬하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연준이라든가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동산을 놓고 보면은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부동산이 올랐냐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23년부터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혹은 기준금리와 우리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금리 간에는 격차가 많이 발생을 했고 시장금리하고 상품금리가 금리 인하를 선반영한 지 오래됐거든요. 1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는 20년, 21년이나 22년과 다르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채로 끝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품금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너무 완화적으로 오래 내렸었기 때문에 9월부터는 상품금리를 오히려 올리는 방향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응을 하고 개인 소비자들은 기준금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금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품금리 측면에서 보면은 기준금리는 내려오는 완화적인 국면인데 상품금리는 올라가는 제약적인 국면에 도달할 것 같고요. 지난 과거 1년 반은 기준금리는 제약적이었지만 상품금리는 매우 완화적이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미 선반영이 됐고 오히려 상품금리를 놓고 보면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기준금리 내렸어도 이미 국내 상품금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상품금리가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사람들이 금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금리는 기준금리, 시장금리, 상품금리라는 세 가지 층위가 있고 20년에서 22년까지는 기준금리 변동이 왔을 때 시장금리와 상품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의 조정이 결국 시장금리와 상품금리의 조정까지도 다 연계되는 방향이었는데요. 23년부터는 시장금리는 고정이었고요. 양국에서 미국이랑 한국 마찬가지 1년 반 동안 고정이었고 시장금리하고 상품금리는 자기들끼리 먼저 내려왔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금리는 상품금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인하가 없었지만 상품금리는 생각해 보시면 22년 말에 상품금리는 5%가 넘었었는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3% 초반이니까 이미 150bp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와 상품금리 간에 분절이 발생을 했고요. 그 의미는 이미 시장금리와 상품금리는 따로 놀고 있었는데 기준금리가 뒤늦게 인하를 하더라도 상품금리는 지난 1.5년 동안 너무나 완화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올라가는 국면에 있거든요. 가상금리를 더하고 그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스트레스 금리 더하면서 더 올라가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금리의 그 후생적인 측면은 지금은 더 제약적으로 갈 거라는 것입니다. 지난 반 동안 너무 완화적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준금리 얘기를 사실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은 상품금리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금리는 앞으로 더 높아질 확률이 높다. 네. 그런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부동산원 통계를 살폈을 때 주간 통계를 살펴보면 8월 초까지 0.2, 0.3까지 한 주간 오르던 아파트 값 변동률이 다시 0.2%로 내려가지고 0.2%에서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것과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88 대책의 효과라는 반응도 있고 그리고 또 계절적 영향이다. 그리고 또 최근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88 대책
대책만이 아니고 그 821 대책이라고 해서 금융위에서 가계대출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있는데요. 88 대책은 공급 대책이었고 그 당시 정책이 나왔을 때도 수요 측면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왜 지금 주택시장이 불장인데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관리 정책을 내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게 8.21 대책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8월에 정부가 냈던 대책은 공급 대책도 있고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수요 대책도 발표가 됐거든요. 결국은 8월에 발표됐던 이런 두 대책의 영향으로 9월부터 시장에 좀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8.21 대책의 핵심은 결국은 상품금리 높이라는 쪽으로 민간 은행들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위축세의 영향이고, 그리고 공급 대책은 사실은 단기간에 영향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뭐 지금은 당연히 아니고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됐어야지 빌라가 건설되는 양을 보면서 88 영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거고,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수요 위축 정책의 영향으로 시장이 숨고르기 하거나 상승세가 둔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이렇게 그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는 양상을 띈 것을 봤을 때 이번 뭐 추석 이후 당분간 좀 집값 예측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시차를 두고 5월부터 8월까지의 강세장이 그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퍼질 개연성이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주간으로 나오는 그런 상승률의 동향이 아주 큰 폭으로 드라마틱하게 내려갈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것도 그 결국은 최상급지 가격의 상승률이 정체가 된다면은 한 달 정도 레깅을 두고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기준으로는 소위 예상이 되게 어렵지만 월간 단위로 본다면은 9월이나 10월께가 됐을 때는 현재의 상승률 대비해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소수점 결국 둘째 자리 때 상승률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세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국민평형대가 60억 원을 찍었잖아요. 네네. 집값 양극화가 너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집값 양극화 어디까지 계속 지속될까요? 그거는 이제 답변이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그냥 사실 결국 서울 아파트 간에도 가격 격차가 너무 커져서 하위 20% 가격이랑 상위 20% 가격 간의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는데요. 그거는 자본시장이 갖고 있는 그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양극화의 그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지난 2년 동안 초저출산이라는 그 피크아웃 시나리오를 시장이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거지를 선택하거나 자기의 돈을 사용할 때도 과거에는 자기 소득 수준에 맞거나 자기 이제 생활 수준에 맞는 주거 지역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피크아웃이라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주거 소멸이 없는 지역이라든가 학군 소멸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선호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덮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정도의 뭐 강세가 나오면은 지방으로도 수요가 넘어가고 경기도 타 지역으로도 선호가 넘어가고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선호하는 지역으로 더 쏠림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초저출산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과거 자본주의에서 그냥 양극화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이 정도의 쏠림이 나온 부분은 사람들 인식 체계가 바뀐 부분이고, 그거는 전 저출산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산은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된 건데 이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뭐 완화되거나 이럴 일은 없다고. 네, 저출산 관련 데이터나 정책이 변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인식 체계가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식의 이벤트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 가장 컸던 이벤트는 1997년 IMF였는데, IMF 이후에 사람들의 인식 체계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일반 직장 같은 경우에는 40대나 50대 퇴직을 당할 수가 있다는 그런 불안감으로 그 당시에 자녀를 키우시던 학부모들이 그 불안감을 어떤 방식으로 해칭을 했냐면은 두 가지로 해칭했는데, 하나는 공무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고시 붐이 일었고, 두 번째는 의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직에 대한 선호가 극단적으로 올라가면서 그 이후에
소위 학원들의 전성시대가 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2000년대 초반에 대치동으로 대표되는 강남권 대치학군과 대치동 주변의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양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전국에 학원가가 성행하는 현재 학군지를 만들게 됐던 배경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IMF라는 사태가 없었다면은 그 정도의 붐업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전국적인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붐업이 있었고 이게 20년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저출산도 똑같은데요. 초저출산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학군지가 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지가 사라지고 도시가 소멸될 거라는 리스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작년과 올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두 해 갈 저는 사회적인 변화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앞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괴롭힐 그런 인식체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쏠림 현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결국엔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반포동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은데 과연 또 일각에서는 반포동이 결국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 되면 또 그 옆에 있는 동작구가 또 오를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포동의 집값을 잡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효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사람들의 선호 체계가 바뀌었는데 그냥 토지거래 허가를 한다 하더라도 선호가 바뀔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마치 과거에 사교육 금지 정책을 썼던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학에 대한 그 가치가 IMF 이후로 많이 시장이 바뀌어졌는데 사교육을 금지하고 뭘 바꾸고 이런 형태의 정책들을 쓰더라도 인식 체계가 바뀌는 데는 정말 국가적인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는 바뀔 수가 없고 그냥 일부 잠깐 늦출 수 있지만 그게 정책 효과라고 보기 어렵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큰 폭으로 앙등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수요가 선호에다가 돈을 더한 개념이라는 걸 인식하게 된다면은 돈은 결국 소득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처분으로 표시가 되는 거지만 선호는 어디서 변하는 건지 선호의 변화를 사람들이 잘 간과하고 정책론 당당자들이 이거를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의 선호는 이미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바뀌었냐? 도시 소멸되지 않고 학교 소멸되지 않고 자기 주거지가 소멸되지 않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위기 시기의 선호로 이미 바뀌었고요. 결국은 선호를 어느 정도 이제 관리하는 그런 대책들을 내야 되는 것이지 선호 관리의 대책 하나도 없이 만약에 대출만 규제한다. 그러면 여전히 이런 피크아웃 강세에 대한 선호 심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속도만 늦출 뿐이거든요. 결국은 선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초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들이받는 그런 해법들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대책들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없고서는 이런 선호 심리가 결국은 잠자있고 돈만 만나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되다가 또 잠깐 안정화 가다가 몇 달 지나서 돈 만나면 터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수요 해결 정책은 현재 가장 이제 크게 문제되고 있는 초저출산에 대한 뭔가 대응책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네. 뭐 이거는 그냥 제 주장이니까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시장을 읽을 때 결국은 가계대출이 늘었다, 주택가격이 올랐다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서 시장의 그 마인드를 읽게 되는 건데 지금 뭐 초고가 주택만으로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방도 보면은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초저출산이 확실히 시장을 덮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출산율 높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만 오르거나 서울은 출산율이 낮지만 유입인구가 많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대체 출산율이 높잖아요. 이런 대체 출산율이 높거나 아니면 진짜 명목 출산율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만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아닌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방 소멸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선호 심리에 많이 깔려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제 뭐 서울의 학군지가 아닌 지역에 많이 살아봤는데 거기서의 학부모들의 전반적인 고민이 뭐냐면은 자기 동네에 초등학교가 없어질 예정인데 애를 자기 초등학교로 보내는 게 맞는지,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를 보내는 데 있어서 중고등학교가 어떻게 존치될지에 대해서 불안한데
거기를 보내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차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학군지로 들어오는 게 맞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게 한 이유는 학교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학교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저출산에서부터 온 건데 이런 형태의 대책을 내지 않고서 그냥 돈만 옥죄거나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속도 조절이 될 수 없고 토지거래 허가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입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헤럴드 경제에서 10월 1일과 2일 양일간 헤럴드 머니페스타 2024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진행되는데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 많은 강연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최상욱 교수님께서도 그날 10월 1일 오후 2시에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신데요. 혹시 그날 어떤 거 말씀하실 예정이신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인구 감소와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런 주제를 잡고 2시부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행사더라고요. 양일간 펼쳐지기 때문에 상당히 큰 행사고 장소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영상 보신다면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9월 채 GPT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